예, 윤석열 대통령이 프랑스 파리에 이어서 베트남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205명의 경제 사절단. 이거 굉장히 많은 수죠. 많죠. 그러니까 이번에 보니까 왜 베트남에 저렇게 많이 가셨느냐, 기업인들이. 아시는 대로 요즘 제 주변에도 그렇고 베트남에 간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관광이 아니라 비즈니스 사업 기회로 간다는 건데, 베트남을 흔히 이야기할 때 작년에 2022년도에 베트남 경제 성장률이 8.2%래요. 8.2%. 그때 우리나라가 2몇 %였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성장률이 엄청 빠르다는 사실 하나. 또 올해도 7% 가까이 6.6%로 전망이 나온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뭐 1%냐 2% 하고 있는 마당이니까 엄청나게 베트남이 경제 성장이 빠르다는 것. 또 하나는 인구가 1억에 육박했대요. 지난 연말에 9,900 몇만 명이더라고요. 그러면은 인구가 1억에 육박하는데 또 인구의 구성도 생산 가능 인구로 하는 15에서 65세, 15살에서 65살까지 인구의 대부분이고, 심지어는 15살에서 34살짜리가 35%, 40%에 육박한다는 게 젊은 국가다라는 게 베트남의 가장 큰 특징이다. 이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경제의 기회의 땅이 되고 있는 건데, 예. 간 기업들도 단순하게 대기업들이 프랑스 파리에서 따라간 게 아니라 205개 기업 가운데 아마 28개는 중견 기업이 갔고, 또 138개 중소기업 대표들이 대통령을 따라간 거예요. 예. 경제 사절단 내용과 규모가 굉장히 의미가 크다라고 평가 가능한 대목인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번 순방에서는 이제 베트남이 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뭐 3대 교역국 중 하나이고, 그리고 지금 중국과의 관계가 조금 좀 서먹해진 상황이어서 네. 베트남이 그만큼 중요한 시점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무역 3위국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예. 그런데 베트남이 무역 3위국이라는 것은 이 업계에서는 굉장히 의미를 갖고 바라보는 대목이고요. 예. 수출 수입이 다 급증을 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중국과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게 되면서 이 베트남이 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무역 다변화는 물론이고요. 투자는 지금 약간 떨어져 있습니다만은 투자도 상당히 중요도를 더해가고 있고요. 예. 무역 중에서도 자동차와 휴대폰 부분이 우리가 주목하는 부분입니다. 자동차가 지금 최근에 우리가 좀 약간 일본에 밀리고 있습니다만은 1위를 다시 탈환해야 된다는 우리의 목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방문이 그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 또 하나 중요한 대목은 히토류입니다. 히토류가 매장량이 굉장히 많죠. 더군다나 중국이 히토류를 규제하기 시작을 하면은 그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번에 윤 대통령의 임무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 이걸 좀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는 다음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 미국으로 떠났던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내일 귀국을 합니다. 출국 당시의 영상을 먼저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국내의 여러 가지 문제들은 책임 있는 분들이 잘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직진하진 않지만 그러나 먼 방향을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휘어지고 굽이쳐도 바다로 가는 길을 스스로 찾고 끝내 바다에 이릅니다. 세상에는 존중과 사랑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경멸하고 증오합니다. 존중과 사랑으로 이겨주십시오. 예. 자, 신성범 의원께서는 물론 뭐 다른 상대당 이야기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이제 이낙연 전 대표를 이제 의원 시절부터 많이 봐왔고, 네. 그리고 이제 이 귀국을 하게 되면 민주당 내에서 어떤 역할이 예상되는지도 좀 보이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 1년 만에 돌아오고 중간에 뭐 빙장상, 그게 장인상에 왔다 갔지만
조금의 여파, 정치의 여파는 좀 있었다고 보는데 예. 뭘 할 수 있을까? 이낙연 씨가 들어오면 그러니까 제 눈에 띄는 대목은 오히려 미국에서 했다는 책 출간 기점. 그러니까 제목이 대한민국 생존 전략 이낙연의 구상이라는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을 이낙연이 생각한 걸 책을 썼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나름 다음도 정치적으로 입지를 본다는 거고 뭘 할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른바 북콘스트롤 형식으로 해서 지방 순회 강연을 하는 것 아니냐. 지방 순회 강연하게 되면 지지자들이 모이고 언론이 그걸 어떻게 취재하게 되면 당연히 전달될 거고 뭐 정치 재개죠. 정확하게 말하면은 저는 뭐 이낙연 정치를 재개한다는 거다. 그러면 성공할 수 있을까? 성공이라 하면 민주당 내 상황에도 영향을 미치고 바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이 대목에 대해서는 좀 의견들이 제 주변에 들어봐도 엇갈리던데 결국은 다들 동의할 수 있는 부분 하나는 이낙연 전 대표가 뭔가 이루어내려면 호남 민심에서 얻어야 된다. 호남 민심이 따라가야 된다. 호남 민심을 얻느냐 못 얻느냐가 정치적 재기의 성공을 가를 거다라고 보는 건 일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낙연 전 대표의 역할을 놓고는 이 민주당 내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큰 사단이 날 것 같습니다. 큰 어른으로서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 가지고 높은 식견, 큰 안목으로 화두를 제시해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가급적 현실 정치에는 관여를 하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저는 이제 당의 상임 고문을 현재 맡고 계셔서 민주당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잘 들으시고 2024년 총선 승리에 큰 기여를 하실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이 추구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가치들을 실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잘 판단할 것이다. 자, 지금 뭐 조응천 의원 그리고 김영진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자, 두 분은 뭐 이낙연 전 대표가 입국해서 민주당 내에서 역할을 해주기를 상당히 기대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거든요. 결이 좀 다르죠. 조홍천 의원은 조금 조용히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냥 충고고요. 김영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냥 상임 고문 역할이나 좀 해달라 뭐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건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윤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과 야당 대표로서의 역할을 잘 했더라면 이낙연 전 대표의 입지는 뭐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뭐 들어오면 그래 들어오는가 보다 하고 아무도 주목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 그러나 지금 두 분이 적대적 어떻게 보면 상생 공생 관계에 있으면서 누가 서로 못하나 사고치나를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있는 거고 국민들이 불안감과 실망감을 지금 감추지 않는 것이 현 상황이라고 파악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미 이재명 대표는 월요일에 대표 연설을 통해서 체포동의안의 이 특권에 의지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물론 이제 검찰하고는 뭐 별로 증거가 없는 것 같으니까 됐고 판사 쪽하고 하여튼 뭐 얘기를 해보겠다라는 선언이기도 하지만 당내에 눈을 돌려보면은 반명 비명 쪽한테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달라고 구걸하지 않겠다,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 대표의 주말 귀국에 앞서서 선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포문을 연 것은 이재명 대표라고 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 날인 화요일에는 혁신위를 출범을 시켰는데 이 혁신이라는 게 거의 다 친명 인사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월요일, 화요일에 이미 주말 이낙연 대표 귀국을 앞두고 내 입장은 이거요 하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공을 먼저 했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재명 대표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에게 좀 희한한 일이 있었어요. 독일 강연 중에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로 보이는 분들이 난입을 해서 수박이 그려진 플랜카드를 들고 난입을 해서 이재명 대표를 괴롭히지 말아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언론 보도를 봤는데 이게 12일이니까 지지난 주쯤 그렇죠. 또 베를린에 있는 베를린 자유대학의
이낙연 전 대표가 독일에 강연을 하러 갔는데 70대 아줌마들 그래서 오셨는데 한국 아줌마들 오셨는데 뭐라고 써있느냐 뭐 깨진 크게 두동강 난 깨진 수박 위에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글이 새겨진 저 어떻게 플랜카드인지 현수막인지 모르겠어요. 예. 그냥 들고 있었던 건지 내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찌됐건 저들도 나타났는데 질문도 했다 그래요. 저분이 가져오신 분이 왜 윤석열 대통령은 윤석열은 공격하지 않느냐라고 이낙연 의원한테 전 의원한테 물었고 이낙연 전 의원은 제가 지금 이렇게 강연 자체가 현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라고 대꾸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 뭘 의미하는 거냐? 저 보면 이제 강연장 앞에서도 외친 대목이 있는데 그 이낙연 전 대표 앞에서 수박짓 하지 마세요. 수박짓 하면 안 됩니다. 또 이재명 대표를 괴롭히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보면 어떤 분들인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이재명 대표를 강하게 지지하는 분들이 이낙연 전 대표에 갖고 있는 뭐 적대감이랄까 이런 것은 좀 노출된 장면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동안 이제 정치인들이 이제 해외 나가서 강연 같은 거를 이제 많이 하는데 제 기억에는 이렇게 상대 쪽 지지자 분들이 오셔서 강의를 방해한다거나 자, 이런 거는 뭐 사상 초유의 일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초율은 아니고요. 네. 가끔 그런 일이 그런 일이 네,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독일에서까지 설마 그랬으랴라고 별로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이 분들이 온 거예요. 물론 독일이라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뭐 소란을 떨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플래카드를 펼치고 뭐 질문도 했다고 그래요. 뭐 질문은 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비난을 하지 않느냐 뭐 이런 질문이었다고 그래요. 뭐 답변은 뭐 아주 쉬운 질문을 물론 한 건데 이분들이 독일에서까지 이렇게 왔다는 건 뭐 양면성이 있죠. 해외에서까지 이럴 수 있느냐라는 것과 또 하나는 해외에서도 이런 걸 하는구나라는 또 측면이 있어서 뭐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습니다만은 예상은 좀 됐던 일이긴 합니다. 그분들이 독일에 사시는 분들인가요? 아니면은 뭐 독일까지 뭐 찾아오신 분들인가요? 정확하게 파악은 안 했습니다. 뭐 할 수도 없고요. 예. 그런데 독일에 사는 분으로 일단 보입니다. 예. 자, 뭐 어쨌든 아까도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혁신위가 출범을 했고 그 혁신위원 구성이 친명계 일색으로 구성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귀국을 하면 어느 정도 이제 활동을 하실 텐데 자, 이낙연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 내에서 어떤 움직임을 뭐 예상을 하거나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아까 신 의원이 말씀하신 강연 계획에 당내 활동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다만 혁신위 활동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건 주목이 되죠. 물론 혁신위가 지금 현재 별로 그렇게 큰 기대와 어떤 뭐 여러 가지 전망이 그렇게 썩 좋다고는 볼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위는 뭐 길게 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요. 혁신위가 아마 이재명 대표의 주문을 생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주문 생산품이 뭔지를 좀 보고 그거에 따라서 당내에 대응이 있을 거고요. 당원들의 판단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건 주목하고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무래도 내년에 이제 총선이 있기 때문에 총선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되기 이전에 이낙연 대표가 좀 움직여야 된다라는 지적들이 좀 있거든요. 뭐 그런 주문들은 많이 있습니다. 뭐 굉장히 많습니다. 뭐 심지어는 당을 이대로 끌고 갈 수 있느냐라는 얘기까지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지켜보도록 하는 것이 현재 이낙연 대표의 자세입니다. 그러면 들어오면 이재명 대표와의 뭐 만남이라든지 식사 자리라든지 계획된 게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없는데 뭐 자연스럽게 있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또 다음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관련 발언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정치권의 이야기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저희는 정치적으로 이런 의심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8.6 운동권 세대들 상당수가 학원 쪽에 많이 종사하고 있어요.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중에서도 학원장 하신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분들과 민주당 의원들, 민주당 사이에 상당한 사실은 교류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수능 정치를 자꾸 늘리자고 하는 그 민주당 주장의 배후가 그런 사교육 시장을 이끌고 있는 그런 운동권 출신들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엉뚱한 데 화살을 돌리는 것이고요. 예. 우리나라 사교육이라는 것은 그 대학 서열화, 그다음에 학벌 위주의 사회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만들어낸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대학을 가고 싶어하고 좋은 대학을 가고 싶어하니까 이제 야기된 구조적인 문제인데 이것을 이제 엉뚱한 것으로 화살을 돌리려고 하는 거죠. 예. 저 86 운동권 세대들이 학원 쪽에 많이 종사하고 있다. 자, 이 말 제가 얼마 전에도 들었어요, 이 말을. 얼마 전에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 86 운동권 세대들이 취직이 안 되니까 학원가로 빠져서 뭐 애들 가르치고 해서 돈 벌어서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다. 자, 이런 얘기들이 저도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86 운동권 세대들이 학원 쪽에 많이 있었죠. 제 주변에도 있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취업을 못하니까 진짜 과외, 보습학원 쭉쭉 이어지다가 나중에는 논술학원을 해서 완전히 학원가를 장악한 거예요. 장악했다 하면 가장 잘 나가는 왜? 그때 어떻게 보면 뭐 20대의 열정과 헌신 그 힘을 가지고 하니 굉장히 잘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원인이 뭔지 결과가 뭔지 시장을 이들이 만들어낸 건지 아니면은 수요가 만들어낸 건 알 수 없어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때 이들이 굉장히 장악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건 약간 철이 좀 지난 이야기 같고 제가 보기에 있었다는 거고요. 그렇죠. 그거는 뭐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시장 적응력이 좋았던 건지 어찌됐건 하여간에 주도적 위치를 차지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뭐라 그럴까 이권 카르텔의 형태로 볼 수 있는 건 문제가 좀 다른 문제 같아요. 그 말은 적어도 운동권 출신 사교육업자와 교육계가 연결돼야 되는데 그 대목은 아직 좀 나온 건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이 문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별력을 확보한다는 이유로 문제를 어렵게 내고 그 어려운 문제를 또 잘 풀어주는 기술을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방법을 알려준다는 이유로 입시회관이 성행하고 이게 기형적인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뭐 과거 일이긴 합니다만 의심이 가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적어도 이권 카르텔보다는 사교육 산업의 카르텔은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사교육 산업의 카르텔이 있고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86세대들이 학원에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뭐 과거 이야기라고는 말씀하셨지만 확실히 이제 뭐 민주당이 뭐 사관가라든지 사교육계와의 뭐 커넥션이라든지 뭐 연결고리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건 좀 너무 튀는 얘기인데요. 예. 그 학원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당시 시대의 산물이에요. 아픈 시대의 과거의 그렇죠. 문제죠. 뭐 취직을 할 수 있었으면 왜 학원으로 뛰어 들어갔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괜히 끼어 들어가지고 이번 일하고 연결하는 것은 상상력의 비약이 아닌가 싶고요. 예. 정시, 수시 문제, 뭐 이것도 뭐 내신 문제 이렇게 다 겹쳐서 하면은 이 킬러 문항은 사실 수시와 관련된 더 밀접하게 관련돼 있습니다. 이렇게 따지면은 지금 이 논란이 자꾸 변천이 돼가지고 킬러 문항만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러다가 지금 뭐 카르텔 문제로 가고 있는데 이거 이렇게 자꾸 초점을 비화시키면서 메뚜기 뛰듯이 이슈를 점핑하지 말고요. 교육 문제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킬러 문항 하나 해결하면 교육 문제 해결되나요? 입시 문제 해결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좀 정부 여당이 자세를 고쳐 잡고 이 문제를 진지하게 바라볼 것을 권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